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하얀 국화꽃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 꽃들은 조용히 줄지어 서서 마치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길 끝에는 고요하고도 웅장한 한옥 저택이 있었고 그 앞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 무거운 표정으로 향을 피우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용히 속삭였다. 영정사진 아래에는 구 황제호 회장 추모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조화와 위로의 카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장례식장은 장중한 분위기였지만 그 속엔 어딘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 회장의 유족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 엄숙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 눈길조차 쉽게 마주치지 않았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한 성인으로 검은 양복을 갖춰 입고 단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언록의 인사들과 정계, 재계의 유명인물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속삭이며 주변을 살폈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유산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 보였다. 그러던 그때 저택의 대문 쪽에서 뜻밖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 앞에서 분주히 차량을 정리하던 경비원의 눈길을 피해 한 소년이 조용히 문을 들어섰다. 그는 허름하고 해진 옷을 입고 먼지가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팔에는 아기 하나를 안고 있었다. 그 누구도 처음엔 그들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소년이 장례식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하나둘씩 시선이 그를 향했다. 가난해 보이는 차림새, 작고 여윈 몸,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장중한 장례식장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속삭임이 커지고 수근거림이 터져나왔다. 터져나왔다. 저 아이는 누구지? 혹시 구걸하러 온 건가? 저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무슨 일인가?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불쾌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소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발걸음이었다. 영정 앞에 도착한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지도 절도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품속에 아기를 꼭 안았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황제호 회장님의 뼈들이야 더니 서마의 재미의 외침물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치 장례식장이 숨을 멈춘 듯 적막해졌다.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고 했지? 순식간에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족들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황 회장의 부인은 굳은 얼굴로 제메지의 덤하이츠 부두둔 얼굴로 소년을 바라보았고 거니 장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망발이야. 지금 장례식 중이야. 하지만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품에 안긴 아기가 낯선 분위기 때문인지 울음을 터뜨렸고 소년은 조심스레 달래며 다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니까요. 그 말은 분명했다. 아이는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황 회장이 생전에 남긴 약속의 일부였다는 이야기였다. 소년의 말에 장내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조문객은 자리를 옮기며 속삭였고 유족들 사이에서는 긴장감 점이 감돌았다. 그때 장례식장을 담당하던 집안의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이 지긋한 얼굴에 단호한 표정을 지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말한 대가는 법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소녀는 움츠러들었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망울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품에 안긴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 고인이 생전에 구해주신 아이입니다. 2년 전 남부시장 근처에서 위험에 처한 저를 도와주셨고 이후 복지센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전 회장님을 마음속에 은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더 커졌다. 저 아이 기억나.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나? 그러자 회장의 아내 이정숙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차분하게 걸어 나와 소년 앞에 섰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의 이름은 뭐니? 정민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소년은 한숨을 내쉬고 아기의 이름을 말했다. 이 아이는 도윤이에요. 도윤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황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말에 유족들 사이에서 경악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남 황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실 리 없어. 거짓말이야. 그러나 정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편지와 오래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회장님의 필체로 보이는 고운 글씨로 쓰여 있었고 은반지에는 재호라는 이니셜이 고풍스러운 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정숙 여사는 그 반지를 본 순간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숨을 들이켰다. 이건 그 반지. 고인이 항상 하셨던 것입니다. 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과거의 기억을 파고들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녀는 이내 눈을 떴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윤이, 이 아이가 정말 황 회장의 자식이라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 법적인 조치도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자 장남 황지우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왜 휘둘리십니까? 정숙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우야, 지금은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 가문이 숨긴 일이 있다면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어.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민우는 조용히 도윤이를 품에 꼭 안고 고인의 영정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회장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아이에게 당당한 이름과 삶을 주고 싶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의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안채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가족들 사이의 시선은 날카롭게 교차했고 변호사는 조용히 움직이며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때 한 소녀가 조용히 손님용 방 앞에 섰다. 그녀는 곱게 따은 머리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고 낡은 도시락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혹시 민우 씨? 정민우는 문을 열고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눈앞에는 회장님의 손녀 황서윤 양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올해 17, 가족 중 유일하게 순한 눈빛을 간직한 이였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죽이에요. 아이가 너무 어릴 것 같아서. 민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아들며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서유는 방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도윤은 작은 이불 위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민우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서윤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헷갈려요. 우리 가족은 늘 완벽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걸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일이 있다고. 민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게 도윤이 이야기였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전 믿고 싶어요. 적어도 진심이 있는 사람은 꼭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민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틱 붉어졌다.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서윤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도윤이를 꼭 지켜주세요. 설령 가족이 등 돌리더라도 전 그 아이가 불쌍한 눈빛으로 자라나지 않기를 바래요. 민우는 도윤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서유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비밀 동맹이 된 거예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택의 복도는 어둡고 길게 뻗어 있었다. 벽에 걸린 고인의 사진들, 오래된 나무 기둥, 마루에 밴 향냄새까지 모든 것이 정적 속에서 무겁게 울렸다. 그러나 정적 속에서도 음산한 기운은 또렷했다. 한방에서는 황 회장의 장남 황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교차했고 말투는 냉정했다. 이 아이가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뭐 중요한 건 유산이지. 우리 몫을 나눌 수는 없어. 내일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 그는 전화 너머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눈빛은 거칠고 입꼬리는 경멸로 비틀려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린 상류층이고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해.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 아이와 그 소년, 이 집을 떠나게 해야 해. 영영, 같은 시각. 손님용 방 안에서는 민우가 잠든 도윤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숨결조차 고요하게 자고 있었고 민우는 손으로 조심스레 이마를 쓸어내렸다. 너윤아, 괜찮아. 아침이 오면 우리가 반드시 증명할 거야. 그때 방문 앞에 조용한 기척이 느껴졌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히고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아직 자고 있나? 문 밖에서 들려온 남자의 낮고 거친 목소리. 그는 저택 내 경비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말투와 기척은 분명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조용히 데리고 나가자. 민우는 즉시 도윤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뒷문 쪽으로 몸을 숨겼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저 사실을 증명하러 왔을 뿐인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멈춰. 여긴 내가 맡은 구역이야. 그건 다름 아닌 저택의 오래된 집사. 박노인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회장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인물로 누구보다 회장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다. 무슨 일입니까? 그 아이, 그 소녀는 회장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내가 먼저 회장님께 부끄러워질 겁니다. 짧은 침묵 끝에 발소리는 멀어졌고 민우는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조용히 민우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죽이 들려 있었다. 잠은 좀 잤나? 민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아직 어리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 회장님이 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군. 그는 자리 끝에 앉아 조용히 덧붙였다. 내일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단지 피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마라. 민우는 작게 대답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고 싶어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서로를 향한 신뢰의 시작이 되었다. 이튿날 아침 장례식장의 하늘은 흐렸고 공기엔 봄비 냄새가 어렴풋이 배어 있었다. 저택의 앞마당엔 여전히 국화향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민우는 도윤이를 안고 조용히 안채로 들어섰다. 회장의 아내 이정숙 여사는 이미 앉아 있었고 변호사와 몇몇 친족들이 나란히 자리에 있었다. 긴 침묵 속 마침내 병원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황 회장님의 유전자와 이 아이의 DNA 결과가 9, 8이 일치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러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는 고구 황재호 회장님의 친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유족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과 함께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황지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질렀다. 그의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변호사를 노려보았고 몇몇 친인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더불어 유언장 속 조건 조항에 따라 친자가 새롭게 확인될 경우 상속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정숙 여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아이를 이 집안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오랜 세월 상류층 아내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상처받으며 배운 삶의 이치가 그 말에 담겨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명예와도 관련 있는 일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순간 우리도 끝입니다. 황지우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우는 도윤을 꼭 아는 채 마침내 그 모든 말과 시선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박노인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오늘 같은 날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건 고인이 살아생전 저애미의 항상 곁에 두던 기록장입니다. 거기엔 도윤이 어머니에 관한 단서도 남아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수첩을 펼쳐 몇 장을 넘기다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은 분명히 이 아이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 말을 들은 민우는 수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고인의 발인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지금 뛰었다니. 이정숙 여사는 일어났다. 그리고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례가 끝난 뒤 너와 도윤이의 거처를 정리하자꾸나. 그리고 너도 우리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지켜낼 수 있어. 꼭 장례내놓고 전부하고 전에 장례식이 끝나면 도 고인의 관은 조용히 웅구되었다.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 조문객들은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검은 우산들이 마치 철벽처럼 줄지어 섰고 그 중심에는 민우와 도윤이 있었다. 도윤은 민우의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셔츠 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민우는 단정히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까지 고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황재호 회장님, 이제야 아이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택 안은 또 한 번 긴장으로 가득 찼다. 유언장 낭독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유족들은 하나둘씩 거실로에 다행히게야 조미의 점리 거실로 모였다. 변호사는 고인의 친필 유언장을 들고 엄숙히 자리에 앉았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2년 전 직접 작성하시고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 말에 몇몇 가족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특히 장남지우는 깃을 쓰며 눈을 가늘게 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자식 중 아직 인지되지 않은 이가 밝혀질 경우 그 자 역시 나의 피이며 책임의 일부로서 상속권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황도윤 군은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후견인으로 정민우 군이 임시 지명됩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깊은 정적에 빠졌다. 정숙 여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모든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참지 못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쳤다. 아버지께선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정숙 여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핏줄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유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말없이 주저앉았다. 그날 밤 민우는 도윤과 함께 저택의 한 구석방에 머물렀다. 그 방은 원래 하인들이 쓰던 곳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궁전보다 따뜻한 곳이었다. 도윤은 작게 기침을 했고 민우는 이불을 여며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이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란 걸 꼭 보여주자.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다가왔다. 그것은 황서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민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들여다보시던 상자예요. 유품 정리 중에 엄마 몰래 챙겼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황 회장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우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이제야 당신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옆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제 도윤이는 진짜 이 집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직은 작고 여리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이 집을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몰라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함께. 다음 날 새벽, 저택은 아직 고요했지만 고요함 아래에는 분명한 파장이 일고 있었다. 민우는 도윤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서윤이 건넨 상자 안의 사진과 메모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다. 회장님이 직접 쓴 손글씨였다. 짧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그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할 것이다. 민우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더듬으며 생각했다. 당신은 이미 갚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택의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왔다. 지우는 밀실 같은 서재 안에서 측근들과 속삭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날카롭고 눈빛에는 불신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린 지금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더니요. 그 아이가 진짜라고 해도 이름 없는 아이다. 우리가 키워온 가문을 흔드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계약서를 꺼냈다. 거기엔 오래전 사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관련 계약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아이가 회장의 자식이라는 것이 공표되는 순간 우리가 가진 프로젝트들도 재정비에 들어가게 돼. 투자자들이 흔들릴 거야. 결국 우린 그때 그 방의 한쪽 그림자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섰다. 지우의 막내 동생, 지훈이었다. 그는 그간 조용히 있었지만 이번 일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듯했다. 형, 우린 지금 욕심만 보고 있어.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잊은 거야. 지우는 찬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대꾸했다. 현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비로 이 세상이 돌아가진 않아.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진실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가문도 오래 못 가. 그날 정고 변호사는 가족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상속 분할 협의에 대해 설명했다. 법적 절차와 함께 재산의 일부가 도윤의 이름으로 신탁될 예정이며 민우는 공식적으로 임시 후견인으로 등록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정숙 여사는 조용히 민우를 따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아이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 집안은 조용히 무너지지 않아. 네가 맞선 것은 단순한 혈연 문제가 아니야. 이건 권력과 유산, 체면의 문제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도윤이의 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죄가 없어요. 희망만 있죠.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도 착하구나. 그것이 언젠가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며 한마디를 더했다. 조심해라. 밤이 더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이지만 그 어둠은 때로 사람보다 더 교활하니까. 그날 밤 저택 뒷마당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오갔다. 누군가가 외부인과 접촉하고 있어 같아도야 간판하고 있어 뭐 덤덤 테임 초던 점점 뭐 덤테임 저고 오래된 회랑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가 섬처럼 떠돌고 있었다. 민우는 잠든 도윤 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서윤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겁이 나요. 아니면 기대가 되세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둘 다요. 하지만 결국 도윤이는 웃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여기 있어요.
바람이 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가 복도 저편을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가 서서히 민우의 문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한옥 저택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종종 바람이 문살을 흔들었고 마당에 남은 향불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정민우는 도윤을 품에 안은 채 간이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은 잠에 들 수는 없었다. 문득 복도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기척 살금살금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도윤을 이불로 덮은 뒤 방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때 문 손잡이가 조용히 흔들렸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갑작스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문을 반쯤 닫아 밀어냈다.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사라지면 다치지 않아. 이 집은 너와 그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우는 한 손으로 문을 막으며 소리쳤다. 당신 지우 씨가 보낸 사람이죠? 남자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민우를 밀쳐내려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불빛이 다가왔다. 거기서 멈춰. 그 목소리는 박노인 집사였다. 그와 함께 서윤도 나타났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았다. 경비를 불렀어요. 도망치지 마요. 남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쳤다. 민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윤에게 달려갔다. 도윤이는 괜찮아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팔을 붙잡았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가족이 사람의 탈을 쓰고. 박노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야. 처음부터 위메이단. 유산을 빼앗길까? 가문이 무너질까? 그게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다음 날 민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밤사이의 침입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정숙 여사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 그녀는 민우를 따로 불렀다.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그냥 도윤이 때문이에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회장님의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고인이 생전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손목시계였다. 이건 그분이 가장 아꼈던 거야. 도윤이에게 전해줘. 그 아이가 이 집의 시간과 피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민우는 도윤을 품에 안고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조금 따뜻해졌다. 도윤은 민우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민우는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우린 해냈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겼어. 바로 그때 저택에 큰 종이 울렸다. 변호사가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나타나며 말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회장님의 비공개 유언장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몰랐던 숨겨진 진실의 마지막 문이 이제 열리려 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저택의 응접실에 다시 가족들이 모였다. 이번엔 공기마저 예리했다. 말없이 자리를 잡은 이정숙 여사, 장남지우, 동생 지훈, 서윤, 그리고 정민우와 도윤까지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하나. 변호사가 들고 있는 마지막 봉투에 쏠려 있었다. 봉투는 낡은 봉암지로 되어 있었고 겉면엔 고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진 뒤에야 전할 수 있는 말. 변호사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2장의 손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가장은 아니었다. 지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 흔들렸고 정숙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한 아이를 외면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내 자리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이 비겁함이었다는 걸 안다. 민우는 도윤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마치 고인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따뜻하고 고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잠시였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 생명을 남겼다. 내 피를 나눈, 그러나 세상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아이, 도윤아. 편지를 듣던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고 변호사의 음성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 가족은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하라. 나는 도윤이에게 내 이름을, 내 자리를, 내 시간의 절반을 남긴다. 민우, 너는 나를 닮았다. 어린 시절 너의 눈을 보며 언젠가 이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 도윤이를 사람으로, 가문으로 키워다오. 편지가 끝나자 정적이 방을 감쌌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이정숙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도윤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황도윤이야. 우리 가족이 지켜줄게.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말없이 모두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길이라면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며칠 후 저택은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졌고 유산 분할도 고인의 뜻대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정민우는 도윤의 후견인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저택의 일부 공간을 아이와 함께 지내는 공간으로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도윤과 정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이제 조금씩 말도 하고 걸음도 걷기 시작했다. 햇살을 받으며 웃는 그 모습은 그저 평범한 아이 같았다. 민우는 속삭였다. 넌 이제 이름을 가졌어. 진심을 남긴 이름.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이 집도 이 세상도 너의 편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도윤은 작게 웃으며 민우의 손을 꼭꼭 잡았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정숙 여사는 고인의 영정 앞에 조용히 향을 피웠다.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다. 당신이 지키려던 것이 결국 이 아이였군요. 늦었지만 이제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피보다 진한 것을. 그리고 영정 속 황재호 회장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저택의 마당에는 다시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따뜻한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황도윤은 이제 2살이 넘었다. 작은 다리로 정원을 아장아장 걷다가 가끔씩 넘어지곤 했다. 그때마다 정민우는 뒤에서 다정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배움이야. 도윤은 까르르 웃으며 다시 일어섰고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서윤은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도윤을 돌봐주었고 민우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가끔은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도윤이는 언젠가 그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서윤이 말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라니까. 민우는 웃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진 작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숙 여사는 요즘 날마다 마당을 거닐며 회장님이 남긴 메모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들을 얇은 수첩에 옮겨 적고 가끔씩 도윤의 작은 손을 잡고 한 글자씩 읽어주었다. 진실은 때론 뒤늦게 도착하지만 반드시 문을 연다. 이 말 기억하렴 시점인? 내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말이란다. 도윤은 아직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한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지방의 작은 별장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저택에 들렀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다. 내가 틀렸네. 그 한마디는 지난 오만한 말보다 수천 배 더 무게 있는 사과였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2사람은 마당 끝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서 잠시 함께 섰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처음으로 민우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아빠. 민우는 순간 멈춰섰다. 숨결이 멎는 듯 했지만 곧 미소가 얼굴을 가득 메웠다. 그래? 난 내 아빠야.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상처와 두려움이 봄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민우는 회장의 오래된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쳐 조용히 읽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봄이 되어야 한다. 민우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도윤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민우는 확신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집으로. 이야기는 끝났지만 도윤이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매화는 매년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 집엔 이제 봄이 머물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도윤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다. 매화꽃이 흩날리고 밤하늘엔 별빛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저 멀리 정원 너머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 조용히 움직이는 인물들, 그리고 도윤의 미래, 모든 것이 새벽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를 뿐,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이 이야기를 쓰며 느낀 건 진실이란 언제나 쉽지 않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건 진심이고 가족이라는 건 단지 피가 아닌 함께 지켜내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옥, 전통, 가족의 명예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관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이야기를 더욱 한국적으로 그리고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도윤의 앞날이 궁금하시다면, 민우가 어떤 선택을 해갈지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도윤과 민우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제2부 곧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찾아뵙겠습니다.